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질 상규와 망치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화끈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겨울남자 국민삼촌 이상규입니다. 오, 겨울남자. 겨울남자.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매주 금요일 외간남자 쌍규 오빠 만나러 옵니다. 오늘도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지 말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규와 망치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는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시청자 후원은 지난주보다 4명이 늘어난 1232명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드리겠습니다. 팩트TV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 유튜브 구독자는 14,400명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10,000명 넘으면 뭐 최고 인기 프로에 해당한다면서요? 진짜 뭐 구독자가 너무 이렇게 상위 레벨에 그러니까 전 세계 상위. 와. 그렇지. 우리가 저 팩트 TV 일주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팩트 TV가 전 세계에서 발전해야 돼. 아까 뭐 많이 우리가 좀 늦었잖아. 저 앞으로 이거 뭐 식빵생 이런 식빵 같은 이런 조금 이따 나 너무 멋있거든. 그 이런 식빵 같은 하여튼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누구야? 팩트에 와가지고 망치 부인이 팩트 때문에 연합방송 못했다 어쨌다 이러면서 시비 걸면서 후원회를 철회를 한 해만 하면서 협박한 건 누구야? 당장 나와! 그 혹시 사주했는 거 아니야? 또 배우 조절 아니야 나 내란 음모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또 지난주 팟캐스트 방송에다가 쌍규 오빠가 망치 부인한테 못 받쳐줬다고 악플 단 사람 누구야? 나와! 그렇지. 여러분 제가 망치 부인의 개인 방송도 출연하고 이러는데 이 방송은 평론 방송이 아니에요. 이 방송은 시사교양 토크쇼인데 망치 부인이 흥분한다고 내까지 흥분 나쁘면은 그렇지. 이 방송이 되겠어? 원래 우리 컨셉이 사실 둘이 막 싸우는 거였어요. 막 둘이 싸워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똑같아. 그래, 우리는 똑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불타는 토크쇼의 문제가 싸우면서 불타야 되는데 싸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달아오르면 가라앉히고 이러는 건데 거기다 또 눈치 없이 댓글을 달면서 나와 누구야? 이상규가 망치 부인보다 공력이 떨어지니 뭐 떨어지니 누가 그래? 그랬어? 그래, 오빠 그런 애들 명단 다 줘봐. 블랙 걸어버리게. 진짜? 예,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내가 되지. 오빠에 대한 그 의리가 있잖아. 그렇지. 의리. 내가 자꾸 오빠라고 얘기하는 이유 내가 머리 깎은 다음에 이 새끼들이 자꾸 망치 형님 그래. 아이 나쁜 새끼들 진짜.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누나지. 머리 깎은 다음에 그냥 퍽 하면 형님이야 그냥. 아무 때나 한밤중에 카톡으로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술 한잔 할거예요. 내가 너랑 왜 술을 해? 오빠 그래서 오늘은 나는 계속 오빠라고 부를 거야. 오빠 여자였어. 야! 너 누구야? 여자였어? 너 일로 와. 이거 캡처해줘 캡처. 동생 계속 하시게. 오빠 미안해요. 오빠 앞에서 내가 부드러운 여자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너무 흥분했나 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사교양 그리고 시사 토크쇼에서 그 방송 컨셉에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활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캐릭터니까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나 해. 다른 공부라고. 석탄과 맹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 노갈피님 5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그 둘이 쇼핑 방송하면 잘하시다. 우리 둘이. 근데 나는 진짜 오빠하고 내가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난번에 왜 했던 아이템 있잖아. 종과부 연결해가지고 애들 장난감. 그걸 추진을 해야 된다니까. 자, 마감 임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트인데. 큰북, 작은북. 별풍선 지금. 베이비스타님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큰언니아님 또 감사드리고요. 이야, 또 오셨구나. 푸른동맹이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홀미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아이고. 분위기가 이래도 되는 건가? 캔맘님 감사합니다. 94학번 노청강님, 갈매기님, 작은 등불님, 이런 식빵 감사합니다. 네,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의 우리 팩트TV에서 우리 망치와 쌍귀의 불타는 토크쇼 이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저기 누구야 김 사장님이 출연료 올려준다 그랬어. 그렇지. 출연료 인상을 위해서 하자. 예. 그 정론 팩트TV님 감사하고요. 우리가 아까 금방 이제 그거 그렇고 식빵생이 또 한 명 나타나서 그거 있잖아. 이런 식빵. 그 싼 거 물 이거 있잖아. 옛날에 그 싼 거 물 건넜어 쉐쉐쉐 하는 서세원 있잖아. 그 있잖아. 하지 마, 오빠. 나 그 얘기 나는 그 요즘에 서씨만 들으면 쥐만 생각나고. 저 서세원 씨가 영화를 만든다고 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영화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자기 영화 뭐 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영화보다 이 양반이 내 가지고 있는 이 말 표현이 조금 이 목사고 개그맨 정도의 이 역사적 인식이 없는 것 같아.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대.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이 말이 문장이 안 맞아. 빨갱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자녀들이 큰일 난다. 또 이번 기회에 하나 되고 이념 싸움은 하지 말자. 쥐가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념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자우익 이런 단어가 부끄럽다. 서씨는 그리고 다음 영화 주인공은 김구가 아니고 박정희가 돼야 된다. 이게 뭐 문맥이 맞나 이게? 이게 내가 보니까 정신적 몇 년 전에 그 장자연 사건으로 막 해외 도피하고 나중에 막 실려들어오고 그럴 때 이미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근데 그래도 회개하고 옛날에 그 이 양반 2009년도에 주가 조작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거든. 이건 경제범이에요, 경제범. 우리는 당신은 선거법 위반이지. 나는 폭력 전과가 있어. 나는. 오빠 그렇게 안 봤어. 집시법 위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 양반은 저기 주가 조작은 이거는 경제범 중에서 되게 악질이거든. 근데 이 양반이 벌금을 선고받고 2010년에 6월 1일부터 KBS 출연 금지 받다가 종편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여론의 항의에 밀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영화는? 사자성어로 지랄연병이라고 그러죠. 지랄연병. 사자성어 지랄연병. 이런 식빵! 우리가 나무 프로건 너무 써주면 안 돼. 우리가 한 밀어주려고 우리가 그래도 망치 부인이 이거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난 밀어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 이런 식빵! 우리한테 또 앞 시간에 그 남태호 씨가 우리한테 뭐 지적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려나? 식빵 이런. 에이 식빵 감사. 에라이 식빵. 이야기 해봐 빨리. 서세원 식빵 하지 말고 서세원 씨가 식빵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어. 나 진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의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 방송에서 금지어가 있어. 변모 씨, 조모 씨는 채팅창에 쓰지 마라. 나는 사람만 조모 씨는 상대한다. 뭔데? 있어요. 조모 씨네 모경태 씨라고. 나는 사람만 상대한다. 그러니까 조태클 아시죠? 태클. 조태클이야. 저들은 이 뭐라 그러나 말 같지도 않게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해서 관심 끌고 싶은 그 관심 종자들한테 관심 주는 게 그러니까 이 불량품은 관심을 먹고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사람다운 대우를 해주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이야기가 나는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뭐 지난번에 뭐 480명 뭐 관객이 들었다며.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정원 벌레들이 가서 보면 한 500명은 채우겠지. 더 이상 나는 관심 주고 싶지도 않아. 언급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빵! 그래서 이 양반 나는 그 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자기 돈으로 가지고 제작자들 건국 대통령 이승만 하는 데가 자유평화통일재단 불교 애국단체 총연합회 기독교 이승만 영화 추진위원회 대한민국 사랑의 후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돈이야 있는 부분도 돈 투자를 하니까 또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갖다부터 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뭐 근데 이제 영화의 또 내용 또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해도 돼. 근데 굳이 자기 영화 이승만 영화를 만들면 되지. 나는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되살리는 시도를 했다. 변호인을 능가하는 히트작이 나와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바란다. 이 표현은 나는 이 양반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 같은 영화와 영화에 비교하는 게 자기가 이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 뭐라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쭉 해왔잖아요.
오래 해왔지. 근데 하는 도중에 보면 예. 그 정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예. 망치 한 판 붙자 막 그래. 누가? 몰라.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그러면서 아, 방송 그 제목에 지지자야. 아니야. 반대자.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쫓겨난 애들 블랙리스트 걸린 애들이 한판 붙자고. 망치 한 판 붙자 막 이러면서 막 그 방송 리스트에다 이제 방송 제목을 거는 거야. 그럼 거기다 뭐 언급을 해주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냥 문자 보내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방 직원들이 지워주는데 자우지간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자기하고 레벨이 안 되는데 들이받아갖고 동급 되려는 거.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어따 대고 변호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이 변호인도 영화거든요. 이 변호인도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이념으로 바라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릴 의도든 뭐든 간에 변호인이 그런 의도에 있던 부분들 속에서 당신이 안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가지고 이승만 하고 노무현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표현이 나는 이 양반이 이 감독으로서 지적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면은 빨갱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망치 부인은 빨갱이한테 빨갱이 그럼 딸인가? 맹독꽃이 이렇게 논리가 자유 교수가 당신이 빨갱이니까 빨갱이 딸이잖아. 전현도 그러면 빨갱이 되겠지 그래. 어? 그러면 서세원 씨는 그러면 뭔데 그럼? 옹갱이가 그러면 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반새누리 정서가 강한 거 아닌가. 반새누리? 왜? 사실 지금 뭐 빨간색 깃발, 빨간색 프랭카드,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새누리 한 바퀴 더 있어요. 빨갱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석을 달리해 보면 빨갱이가 그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자녀들이 큰일 난다.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되고 이념 싸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빨갱이를 새누리당을 하고 딱 고친 모든 말이야. 일맥상통해. 지금 이념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새누리당과 이게 그 TV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 싸움을 하지 말자. 좌익당, 우익 이런 단어가 부끄럽다. 요게 이 빨갱이를 새누리당이라고 딱 고치면 모든 얘기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승만을 좀 만들고 다음에는 박정희를 좀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고도의 이 디도스 작전. 그렇지. 이야. 그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고. 방송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도만. 서방이야.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나이가 57이거든. 조금 있으면 이순이에요. 60이 이제 다 이 가는 사람인데 이순이 왜 보면은 내가 아는 50대 요즘에 치매가 50대 중에 요즘에 치매가 유행해요. 50대가? 그래서 나는 그게 광우병이 아닐까 싶은데. 정신적 광우병. 좌우지간 요즘에 20대들 중, 50대 중에 치매 증상 나타난 사람들이 좀 있어. 그 치매도 났어요. 그죠? 광우병 유사 증세. 그래서 이 양반이 서세영 개고 매니저자 목사 서목사인데 사실 이 기사는 좋은데 그죠? 이 서목사가 왜 이래? 근데 사실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목사들이 그 개신교 목사들과 이제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과 목사의 차이가 뭐냐? 빨갱이 그런 애들이 목사야. 목사.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누어라. 나눔과 이 약자를 생각해야 된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분들은 목사님이야. 목사. 사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이 철학이 신약 성경에 들어나 있고 이 신약 성경에서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살아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그린 책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내놓고 전 재산을 그러면 교회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다 더불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소위 공산주의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진 것을 전부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가진 것을 모두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이게 나중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자나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상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공동체 그 사유재산을 부정한 공동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위 빨갱이라는 표현이 어떤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빨갱이 목사님들 그런 말 안 해. 목사들이 하지. 목사. 직업으로서 목사들이 빨갱이 그러지. 진짜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함부로 안 해요. 나는 이거는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 아, 심지어 걔 누구야? 누구지? 이근환이. 이근환이도 목사 아니야. 그런 건 진짜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이거 해봐야 되고 대한민국 개신교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여튼 서세원 씨가 서목사 그리고 개그맨이자 그 서세원 씨가 영화 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제작하십시오. 그리고 제작하시고 좀 제발 제작할 때 좀 많은 관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시나리오도 공부 좀 하고 그리고 글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개봉하고 막 이래갖고 말이야 100명 미만으로 해가 그 서세원 씨가 한번 망했잖아요. 인자 뭐 인생에 60 다 가는데 한갑 때가 망하면 안 되니까 중도에 잘 보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의 품격을 지키려면은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보다 서세원 씨 주디 이렇게 튀는 입으로부터 이 나라를 우리는 망치 부인과 이상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 근데 최근에 TV 안철수가 안철수 의원이 러시아에 지금 귀화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의 생각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기아 부조리 탓으로 되돌아봐야 돼.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저거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저게 과연 TV조선의 실수일까? 박양의 실수일까? 혹시 내가 착각했는 거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양이 저렇게 한 거야 내가 볼 때. 아이 우리 다 알잖아. 뭐 뭘 알아줘? 바쁜 아니 이거는 내 생각에는 바쁜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거 분석을 해보자. 망치 부인은 이거는 박양의 실수다. TV조선의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돌아볼 때 저는 오늘불로 그동안 해왔던 대통령을 사임하겠습니다. 이산화가스. 그다음에 뭐 이산화가스 그다음에 바쁜 벌꿀은 어쩔 시간이 없다. 그런 평상시의 전력으로 볼 때 과거 정과로 볼 때 저 말은 TV조선의 실수가 아니라 이 TV조선은 일단 박양의 말이랑 무조건 빨아대잖아. 깔때기 말투 있지. 형광등 몇십 개 아우라 말이면서 빨아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명 내가 보니까 TV조선은 박통TV야. 박통TV. 그러니까 차마 그 박양의 그 말을 바꿀 수 없었던 거야. 박양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히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안현수라고 생각했으면 고칠 텐데 우리 위대하신 박양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다. 그게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닐까. 근데 만약에 저기 진짜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 되고 하면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거네, 그죠? 만약에. 그래서 참 이 TV조선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지금. 에? 자막 정도를 안현수와 안철수로 구별 못하는 정도로 팩트TV도 저런 자막 처리 실수를 잘 안 하거든. 에? 의도라고 봐요, 저는. 의도. 네.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격가시키. 제가 볼 때는 이게 얘네들의 요즘 방송 사고가 사실 이게 SBS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비하 영상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일베 깃발을 연대 마크에다가 편집해가지고 계속 내는 게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건 의도한 거라고 보고 이것도 나는 의도한 거라고 봐요.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안철수는 띄우기 그러니까 위한. 안철수가 요즘에 약간 뭐 새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정말 냉담하잖아. 그리고 약간은 관심이 없어요. 뉴스가 안 나와. 지금 솔직히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회자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 박양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고, 감히 박양의 말을 바꿀 수 없어 그대로 했다. 둘, 안철수가 요즘에 뉴스에서 사라지니까 한번 띄워보려고 한 거다. 난 둘 중에 하나라고 봐. 둘 중 하나. 저는 TV조선의 무식한 방송, 대형 방송 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철수 기아 부조리 탓인지 되돌아봐야 돼. 자기가 부조리다 하면서, 그죠? 자기가 부조리 하면서. 우리는 기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제 기아 이런 게 없나? 국민들이 서명해서 강제 기아시키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 그런 거 말고
그 국민들이 서명해서 문재인을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외국으로? 해외로 추방하는. 국제 분쟁이 일어나려나?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쓰레기 투기? 불법 폐기물 투기? 아, 그게 그만해, 그만! 자. 아,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태평양에 갖다 버렸다던데. 뭐, 특별한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망치 부인이 되게 교양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리고 망치 부인 검색. 근데, 내가 교양 있다 그러면 다 웃어. 망치로 남편 살이가 제일 거든. 오빠, 그만해. 오빠 그만하시고, 예. 자, 다음 이야기? 다음, 김기춘 씨가 지금 이제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사과를 할 사건이 있었는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오늘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잖아요. 그죠? 아마 망치 부인이 이때쯤 되면은 이 거리에서 이 이후로부터 거리에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89년도에 그 임종석 전대부장이 우리 학교에서 잡혀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동권의 길을 걷기로 하고 운동권? 그 전에는 사학과였기 때문에 우리과 40명 중에 시위에 안 나가는 게 한 명이었어요. 39명이 다 나갔어. 망치 부인이 안 나갔는가? 아니야. 나 빼고. 누가 안 나갔는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 혼자서 안 나갔는데 걔가 우리 학교 교수하고 있어. 쪽팔려갖고 내가. 하여튼 근데 그 한 명 빼놓고 나머지 39명이 다 데모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였어, 1학년 때. 근데 딱 그 임종석 의장이 잡혀간 다음에는 되게 미안했어요. 뭔가 좀 지키지 못했다. 왠지 그 당시 학생운동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이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부터 이제 그 데모를 하러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2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고 김기설 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제 손으로 못 쓰고 대필했다는 겁니다. 대필.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건의 이 정점으로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들이 되게 비도덕적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유서까지 대필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존귀한 의식조차 없는 인간이다.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1991년에 유서 대필 사건이 재심 청구가 받아져서 23년 만에 두 분이 다 명예를 회복을 한 거죠. 한 사람은 강기훈 씨고 유서를 대필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신 고 김기설 씨는 명예가 자기 유서도 제 손으로 못 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망자가 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이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강기훈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검찰의 유감 표시를, 그 당시 검찰의 유감 표시를 원한다. 그 당시 재판부의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강기훈 씨를 내세워서 유서 대필 사건 조작을 주도한 세력들이 지금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 여러분 이제 대필 그 당시에 그 현장 사진이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 출신인 김기춘 씨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당시 수사검사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태, 남기춘, 임철, 각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9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남기춘 검사 박근혜 캠프에서 크림검정 소위원장 맡았고, 각상도 아시죠?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리기에 이 혐의가 짙은 각상도 검사 민정수석이죠. 그죠?
청와대 첫 민정수석, 그리고 윤석만 검사는 지금 대전 지역에서 새누리 당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외곽 조직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조직에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기훈 씨가 지금 가남이거든요. 여러분 가남이 여러분 뭐 술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일 간에서 제일 이렇게 가담에 걸리는 확률 중에서 여러 가지 제가 내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우리가 스트레스 얼마나 하면은 억울하겠어. 억울하지. 당신 저쪽에 가봤잖아. 그쵸. 당신도 억울하고 처음에는 가면은 잠이 안 와. 사실 그 억울함이라는 게 네. 사람들을 망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가령 이제 질투심, 또 미움, 이런 감정들이 그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억울함이야. 네. 억울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어. 몸이 상해요. 네. 정말 몸이 상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강기훈 씨의 이 간암은 억울함 때문에 온 질병이다. 그러니 이거는 국가에서 정말 이 질병과 그 정신적 손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걸로 목숨을 살 수는 없겠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안아프리님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 오해입니다. 안아프리님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사과할 일 없어요. 그거 좋은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뭐. 그거 말고 다른 인간들이 있다니까. 내가 쫀쫀하게 내가 안아프리님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런 말이야. 그래도 저 이상님 신경 불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어디서 말이야. 님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래? 왜 안아프리님 그래? 아프지 마세요. 예. 자기 이야기 아닌데 말이야. 학대해서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 안 돼. 아니, 그러니까는 자기 얘기 안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막 나쁜 놈들 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죄 지은 새끼는 누구야? 도대체 그렇지, 이러고 있고. 그렇지, 맞지.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이게 다 내 죄야. 막 이러고 있어.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억울함이 이렇게 넘치면 이게 합병이 되거든. 그렇죠. 얘가 억울했는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절벽이지, 절벽, 사람이. 그게 왜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화가 나면 화날 때 입에서 뿜는 그 네. 기운을 컵에다 막아가지고 네. 그걸 쥐에다가 주면 쥐가 뭐 죽는다며.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화가 난다는 게 그만큼 속에서 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억울함의 화가 간 속에서 해독이 안 되고 네. 그게 오래 쌓이니까 간암이 된 거지 뭐. 난 그렇게 봐.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볼 때 나는 이런 표현을 잘했을 건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네. 맞아. 왜 원수를 사랑하냐 하면 화가 막 억울할 때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원수들한테 이게 정의를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 생각을 하신 거야. 먼저 사랑해놓고. 그러면 합병해갖고 이렇게 몸이 축나지 않잖아. 그리고 나중에 죄를 딱 모아서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똑똑하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자기 몸을 축내지 마라. 근데 강기훈 씨는 그래도 23년 만이거든요. 23년 동안의 그 억울함이 지금 풀렸는데 어느 십방생도 사과 한마디 하는 놈이 없어. 도리어 나는 이거 응? 항소할 것 같아, 검찰이. 검찰이? 예. 그 지금 보니까 불임 사건이랑 이번 강기훈 씨 사건이랑 검찰이 항소할 기세야. 아니야, 이거 재심인데 재심. 재심도 항소할 수 있대요. 있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안 하는 건데 이제까지 재심은 대부분 검찰에서 차마 쪽팔리니까 저기 항소 안 한 거야. 그렇지. 근데 보니까 지금 검찰들 분위기가 이번에 이 불임 사건 그다음에 강기훈 씨 사건, 서울대 범죄 사건 이거 전부 다 무죄 준 게 지금 김용판 무죄로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이번 주에 막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척 하다가 힐링하는 척 저거 식으로 그러니까 무마시키는 거지. 그 물타기를 하는 거야. 무죄. 그리고 나서 이 새끼들 나중에 딴짓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럴까봐 걱정이라.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사건이 아니냐라는 게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놈들, 소위 그 당시에 그 강압 수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판검사들이 승승장구한 대한민국을 살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미국의 미드를 보니까 어떤 경찰이 비리 경찰로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수사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형사가 얘는 비리 경찰이야라고 딱 증명이 되면 걔 모든 그 수사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가서 잘못된 그러니까 피해 감옥에 있는 범인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막 재판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미국의 법으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 박정희 전두환 때 사고 쳐서 그거 지금 국민이 물어준 세금이 얼마나 많아. 근데 사실 그때 사고 쳤던 판검사 이 새끼들은 완전히 승승장구 완전히 호화판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사고 친 걸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특히 우리나라 사법부 너무 무책임한 판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 그냥 판사는 만만디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 해당 판사 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직접 판검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판검사에게는 뭐 연금이라든가 어떤 그 법조인으로서의 자격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그 법조인 자격이라나 변호사 자격증 그것도 뺏어버리고 모든 이 지위를 뺏어야 돼. 그걸 제도화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 판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가짜로 오늘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중국 그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간첩단 조작하다 걸렸잖아.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이 뒷감당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런 식빵! 네. 그게 망치 부인이 오늘 이 강기훈 무죄 사건을 보면서 갖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든 그리고 한 국가 권력이든 한 개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세워놓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판단된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 개인도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23년에 있는 이 아픔을 국가가 나중에 무슨 이 손해배상 청구한들 그 돈으로 받았으면 뭐 하겠어. 인생이 20대의 이 청춘이 그 명예에 따라서 23년 동안 인생이 바뀐 거거든. 한 인생이 바뀐 거거든. 그럼 이 인생에 있는 바뀐 것들에 그 당시에 이것을 조작했던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건 극명한 거지. 왜 그 또 하나의 약속에 보면 10억을 제시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지. 근데 내가 그때 그 기사를 우리가 생방송을 읽었었어요. 읽으면서 그래 그 10억 돌려줄 테니 죽은 딸 살려내라. 네가 돈 10억으로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를 내가 방송 중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강기훈 씨한테 돈으로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해야 23년의 억울함이 풀리겠어요. 근데 사실 강기훈 씨만이 아니잖아. 서울대 의대 사건도 그랬죠. 불임 사건도 그랬죠. 지금 박정희 전두환 때 이 긴급조치 9호까지로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니야. 그동안에 그 인혁당 식구들, 그 인혁당 식구들한테 국가에서 보상액을 박근혜가 토해놓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한번 확 분노하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법조인도 나오고 그런 아이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 있는 뭐 형사가 수사나 뭐 이런 게 잘못되면 책임지고 이런 게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몇백 년의 경험을 통해서 고친 거니까 우리나라의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폭력에 의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무죄를 받는 사람들로 인한 그 국민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막는 방법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를 세워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얘기되다 보면 언젠간 법으로 제정되겠죠. 그래서 정말 분노를 나는 오빠한테 참 좋은 말 배웠잖아. 과학적 분노. 분노를 그냥 감성으로 확 태워버리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분노의 힘으로 어떻게 미래를 바꿔갈 것인가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좋다. 오늘 결론 선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나 예수님 좋아해. 부처님도 좋아하고. 아유, 또 얘가. 아줌마, 그럴 거면 정치해라. 여기서 설치지 말고 재수없다. 예. 너 지금 나더러 정치 권유하는 거야? 내 전과가 모자라서 못 간다고 몇 번 말해. 내가 한 번 더 잡혀갔다 와야 전과 2번. 그래야 대구에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나는 아직까지 그래 치면은 내가 대통령 출마해. 내가 이제 전과 14번도 돼야 대통령 출마하는데 이거. 자,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이제 뭐 대충 이야기를 뭐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약속과 또 하나의 현실. 또 하나의 약속은 지금 영화 계속되고 있는데 영화 봤어? 봤어요. 아, 솔직히 나는 혼자만 누구하고 왔어? 뭐. 우리 가족 다 봤죠. 그 저게 신랑하고 김 사장이가 하사장이가? 네, 김 사장. 김 사장. 김 사장이랑 우리 딸이랑 딸하고. 셋이서 같이 봤는데 딱 나오면서 우리 딸이 삼성 물건 쓰면 안 되겠네. 그 이제 자연수 이렇게 하도를 그냥 던지는 거지.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지? 없는데 네, 우리 네. 딸이 저게 삼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삼성 물건 쓰면 안 되겠네.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자막이 가장 그러니까 보는 내내 울고 근데 내 봤을 때는 완전히 꽉 찼어요. 예. 뒤가 완전히 온 다 찼는데 곳곳에서 욕이 저러지 말면서 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딱 끝나고 가는데 젊은 애들 둘이 그런 거야. 이거 사람들 많이 볼까? 여자애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보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카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만 욕을 하면서 삼성 이거 쓰면 안 되겠구만 이거 하나랑 이거 많이 보게 해야지. 그 얘기가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야. 네. 아, 그래서 지난주에 오빠가 막 그 얘기 막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해가 됐어. 내가 그거 이제 봤으니까. 네. 근데 그 황윤미 씨 이야기를 다루는데 영화상으로는 한상구 씨가 승리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영화상에서 한 명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근데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여전히 인정을 못 받았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 영화에 이렇게 보시는 중에서 아기 엄마로 나온 분이 있는데요. 정애정 씨입니다. 그 남편이 7년째 그 남편의 죽음을 가지고 산재로 계속 받기 위해서 그 삼성 반도체하고 지금 산재 인정을 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 근데 그 남편 황민웅 씨가 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이경영 씨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혜정 씨는 남편이 그 죽음이 산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근데 없는데 어느 날 그 한 2007년에 남편의 직장 동료가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야. 그 재수씨 신문 좀 보라고. 옷에 이렇게 보내면은 그 돌아가신 황민웅 씨도 산재인 것 같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한번 살펴봐라. 황유미 씨 죽은 그래가지고 거죠. 그때 맨 처음에 2007년에는 예. 그 신고한 사람이 예. 맨 처음에 모였게 30몇 명이었어. 30몇 명이 다 그 발견된 환자가 30몇 명이고 그 중에 죽은 사람이 7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50에 5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지 지금.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변명과 그 희귀병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그 역학조사나 이런 게 추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문제잖아요. 왜 그 공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 나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를 하나하나씩 실가닥해서 그러면은 그 공장에 들어간 사람들을 네 처음에 신체 검사를 안 받았겠어? 신체 검사 중요한 얘기 받거든. 나오잖아요. 예. 응. 신체 검사를 다 받잖아. 일반적으로 무슨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신체 검사를 다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 진짜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 일을 맡기는 거거든. 그럼 그때 들어갔을 때에 신체 검사를 받고 났을 때하고 그 공장에 닿았을 때가 희귀병이 생긴다면은 이 사람이 뭐 이 전체에 있는 뭐 토요일에 그 휴식 시간 빼고 난 뒤에 정기간을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안 본 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영화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는 그 삼성전자에서 일한 전체 직원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발병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전체 국민 숫자에서 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보다 낮다. 요게 이제 삼성 쪽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회사 측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일반 전체 국민 중에 암 환자의 비율보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암 환자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 그 들어갈 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한 노인들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의 환자 수라면 삼성전자에 들어있는 직원들은 모두 최상의 상태인 몸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암 환자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비율로 따지면 건강한 사람들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훨씬 높다. 엄청난 높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희귀병, 그러니까 백혈병은 또 백혈병이라는 게 많은 환자가 있지만 그 어려운 병명들이 나와요. 그 병들이 발생 비율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로 봤을 땐 통과가 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병이 희귀병을 앓는다는 것은 실제로 의심이 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아까 이야기한 정혜정 씨도 몰랐다가 지금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바눌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황유민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바눌림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영화에 보면 윤한주 노무사 이야기의 실제 인물이 이종란 그 노무사입니다. 되게, 이 삼성 반도체 희귀병에서 되게 이 많은 노력을 한 노무사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그런데 이 바눌림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씩 이제 풀기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산재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어. 근데 불승인 처분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입증하라는 거거든. 그 입증이 가능한가?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예. 옛날에 이제 의료사고 문제 있잖아요. 의료사고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의료사고가 터지면, 의료사고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님을 증명해내야 돼. 이 사람의 모든 신체적인 그 치료 기록이라든가 이 사람의 신체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봐서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의사가 증명해야 돼. 병원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증명해야 그렇지, 돼. 맞지. 환자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하냐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법안이 제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통과가 안 됐다더만. 예. 그러니까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그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게 여전히 있는 것처럼 지금 산재, 나는 정말,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왜 있는 거야? 이런 식빵 같은 것들이 진짜, 식빵 튀길. 아니, 이것들이 말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와, 식빵 이것들이 진짜 회사의 복지를 위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더러 직원들더러 입증하라는 거 아니야. 산재라는 걸.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1심에서도 또 패소를 했어요. 근데 1심의 재판부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고인이 유해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랄난.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이나 전리방사성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교대 근무로 인한 야간 근무 및 가로가 백혈병의 유발 요인에가 보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항시의 산재는 인정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정혜정 씨가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또, 정혜정 씨도 삼성반도체 기용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어.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공정별로는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 공정별로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사의 삼성 지금 기용공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정혜정 씨,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정보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 비대칭이거든. 회사 측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나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은 너그가 증거를 불충분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러면은 정혜정 씨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유해한 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인정됐다는 거는 됐는데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거 이거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거 조사해야 돼. 그리고 교대 근무로 인해 야간 근무가 가로가 100배 유발 요인을 보지 않는 것이 의학계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정혜정 씨가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 의사 고시 지금 시험을 쳐야 돼. 이거는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하면은 이것에 대한 자꾸 입증 책임을 현행법에서 산재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산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벌들이 아니거든. 전부 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야.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업무상 재해관계, 인과관계를 너가 입증해라 그러면 첫 번째 정보가 없습니다. 산재 인정하면은 산재가 처리가 되면은 산재보험료에서 기업들이 벌금하고 다 묻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절대 이걸 가지고 산재 처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것들은 첫 번째 정보가 없어요. 산재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자료나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처음에 영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윤미가 사무직이었다고 거짓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에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입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데 의사 집안의 아들은 노동자가 삼성기형 반도체 가지도 안 해. 진짜 우리 말하는 서민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입증 관계를 산재 입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입증 책임을 노동자 보고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그럼 네가 다 해 이런 거지. 피해자 보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이렇잖아요. 성폭력이잖아, 그죠? 가해자 피해자 있잖아요. 지금 오시는 좀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다 지금 성폭력 있는 사람들 보고 다 설명을 다 하라는 거죠. 범인 잡아오라는 거지. 범인 잡아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범인을 잡아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국가기관이 해줘야 되거든요. 국가기관 누가 해야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줘야 되는데 복지공단도 근로자래,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국가의 공익적인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기업하고 논리가 똑같아. 입증 책임을 가져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네, 몰랐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사실은 삼성 반도체가 친환경 사업이라고 막 우리 기억나잖아요. 네. 90년대에 네. 막 그 반도체 공장에서 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우와 이러면서 막 깨끗한 기업, 환경 기업 막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지. 현대 문명에서 이런 문제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런 대기업이 그 소위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뇌물을 주고 그런 법을 못 만든 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부터 의료과실에 대해서 의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법안이 제출이 됐었어. 열린우리당 시절에. 아직도 통과 안 됐어. 매번 법안이 올라오면 그 막 딴 걸로 난장을 피워갖고 그 법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대한 이 병원 자본이나 이런 애들이 로비하는 거잖아요. 의료인 단체나 이런 데서 의사 단체에서 로비한 거거든. 그런 것처럼 산재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해라. 이 또한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이 후원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눈치 보면서 이런 법안을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야 돼.
우리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된 정치인을 끼우고 똑바로 된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왜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왜 무협 영화 보면 그 아버지의 복수를 수십 년 뒤에 가서 하는 장면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의 노동자의 자녀들이 정말 갈고 닦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자들이 정말 될 만한 애들, 똘똘한 애들을 모아갖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서 네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키우고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법을.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무죄 판결에 대한 판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나 또 이 의료과실이나 산재에 대한 그 과실 책임 증명을 강자에게 두는 거. 이거 서양에서는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형적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문제가 들어가면 되게 우리가 시니컬한데요. 시니컬한 문제가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노동상권도 권리고. 근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재벌이나 형태에서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면은 그런 영화의 그 관계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 재판할 때 자기가 그 사용한 그 세척제가 발암물질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발암물질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연하게 발암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속 가능하게 습관적으로 그 작업을 할 때는 장사가 따로 없어. 건강한 사람들도 바로 그냥 죽어가는 나무가 계속 죽어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거를 유족이 산재 신청하는 것들을 어떻게 유해 모출에 노출됐는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내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이 정근대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기계지. 너는 기계일 뿐이지.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는 너희 개인 잘못이지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과 법의 노사관계나 법제도가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이 서구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수준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노동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걸 깨닫고 법제화했던 제도들을 우리는 이제 100년 늦게 지금 이런 것들의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약속 속에서 느끼는 거는 또 하나의 권력도 보고, 또 하나의 권력이 진성권력, 영화상에는 진성권력인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성권력입니다, 삼성권력. 그리고 이 또 하나의 현실이 이것이 이런 문제가 영화에 우리가 한번 울고 그냥 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는 거지,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약속을 볼 때 또 하나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는 당장의 황유미 씨, 돌아가신 황유미 씨의 문제만은 아니거든. 삼성 기형 반도체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노동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장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 죽음의 공장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그 법률적인 기반이나 법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때는 또 하나의 약속이 계속 시리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하나의 죽음, 또 하나의 죽음, 또 그렇지. 하나의 죽음으로 이어져. 또 하나의 권력, 또 하나의 죽음, 또 하나의 현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영화 보십시오. 지금 문자, 저는 망치 부인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하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는 겁니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왠지 좀 지루해 보이는데, 진짜 봐야 돼.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 딱 본 순간 일단 열 받아. 열 받는데 그 열이 그냥 막 절망적 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신기한 건 또 하나의 약속을 보고 나올 때 절망적 분노가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한 분노를 느꼈어.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람이 그러잖아. 분노를 느끼고 절망을 해도 안 돼.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 영화를 딱 보고 나오면서 이걸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느낌 딱 드는 거야.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딱 주는 분노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황윤미 지금에 있는 부분들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이 걸린 한혜경 씨도 있습니다. 36이고요. 그리고 삼성 이 반도체 또 기용 공장입니다. 누게릭병에 걸린 이윤성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약속에 황윤미 씨만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돌아가신 황윤미 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은 제가 어느 그 인터뷰를 내가 그 한번 봤습니다. 아버님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나왔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한. 근데 이분이 완전 열렬하게 완전 투사가 됐어요. 지금 이 영화 나올 줄 몰랐다는 거거든. 그래서 고 황유미 씨, 내 딸이 진짜 기타 있는 지금 삼성 기형 반도체 산재에서 패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화고 딸한테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버님이 항상구시죠. 그 현실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끝까지 이것은 밝히겠다. 그리고 다 산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비열하죠. 지금 현재 그 반올림에 제보된 직업병 이렇게 유족들이 있는데요. 제보는 20건 정도 이랬는데 산재 신청은 42건도 안 돼요. 200건. 예. 제보가 200건인데. 200건인데. 근데 그 중간에 그 영화 나오잖아요. 노무사님 미안해요. 돈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영화에 있는 홍보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다.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희귀질환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입증을, 이게 핵심입니다. 희귀질환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한테만 전가시키는 이런 구조가 있는 한 또 하나의 약속에 또 하나의 죽음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발의된 그 민주당,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냈는데, 그 입증 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배분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이염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리고 유해 이염 요인이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통과가 안 됐겠죠. 통과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증명한 사실이 의학적 인간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을 시키면 되거든. 근데 반증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너가 전부 다 100% 근로복지공단에서 너희들이 산재 신청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입증해라. 이건 너희 개인 잘못을 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있잖아. 속담이 똥낀 놈이 그거 있잖아. 썩낸다고 방구 끼고 그런 게 있잖아. 네. 예? 근데 트림 할까봐 내 그런 소리를 잘 안 해. 아까 트림했지 방송 중에. 언제? 트림했지. 언제? 소리 들리던데. 내 방송 때? 지금. 안 했는데? 또 봐라. 참았어. 전형적인 근로복지공단의 그 자세. 예? 아니야. 그래 내가 삼성이다. 삼성이다. 그래서 이런 법안 자체가 저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유독 우리나라는 노동 문제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 손발을 빼버려. 대기업들이 노비가 심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진짜 누구? 오빠 쓴 자료에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법안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가 증명한 사실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 노동자의 주장을 이제 복지공단이 증명을 해야 된다. 네. 반증을 해야 그렇지. 된다라고 했더니 이 근로복지공단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다. 네. 하지만 이는 당시 무분별한 보상이 우려된다는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네. 이런 식빵 진짜 아유 진짜 확 갈갈이 찢을 식빵. 아우 정말. 참 그래서 무분별한 보상이 우려돼서 국회 통과를 못했대. 이 희귀병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 무분별한 보상이 우려된다는 이 참 이 논리가 안 맞는 것들이 아까 제 이야기했죠. 신체 검사를 했거든요. 신체 검사를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 이 준종합병원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서 입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채용을 못해요. 건강한 사람을 데려놓고 난 뒤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럼 이 건강한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잠자는 시간 빼고 전부 다 회사에 다 있은 거잖아. 그러면 이 회사에 있던 것들을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회사에 있는 책임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병을 걸렸으니까 너희들이 입증하라 라고 하면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국가기관이 노동자에 대한 정책들 자체가 되게 몰상식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11년이면 이게 새누리당이 176석 시절 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70몇 석, 그죠? 이 민주당이 70몇 석, 뭐 이렇게 민노당하고 다 합쳐갖고 80석 간신히 나올 때 176석이 새누리당 시절 아니야. 네. 그때 이 법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시당하고 이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한 번 나왔던 법안이 다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법안이 한 회기에만 다시 못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 다음에는 정말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이런 법안 통과시키면 되는데 꼬라지가 식빵. 아, 갈아버릴 식빵.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법률적인 시스템으로 보호해주는 정치가 저는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가 저는 상식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든 국회의원들 바꿔내든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제는 뭐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돼. 그 항상우 씨 그 택시 기사가 어떻게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싸운 거거든. 맞짱 뜬 거죠. 맞짱 뜬 거거든. 맞짱 뜬 망치 부인이 국정원에 맞짱 뜨는 것보다 네. 사실 그 더 힘들지. 황상규 씨가 삼성에 맞짱 뜨는 게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지. 내가 볼 때. 그 지난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삼성이 비효율적인 형태가 나오잖아. 처음에 4천만 원인가? 4천만 원. 그리고 좀 이따 500만 원. 그리고 3억 5천. 그리고 제일 끝에 배팅한 게 1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택시기사가 또 그 중간에 그 왜? 화면 꺼졌어요?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아니, 꺼진 거 다 풀어줘. 예,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이 사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이간질 시키지 마. 그리고 이간질이 누가 안 돼. 그랬어, 누가? 예? 내가 망치 부인을 막 이렇게 이래 우리 컨셉이야. 그죠? 컨셉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치의 이 법률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새로운 정치, 상식의 그렇죠. 정치인데 지금은 그렇지를 그러니까 못하고 지금 있지 이제 지금. 그 말로만 새로운 정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희 남친에 대한 열망은 영희 남친에 대한 진짜 열망이 아니야.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출하는 게 정말 집이 싫어서 가출하는 게 아니야. 뭔가 나 문제 있다는 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 국민들 모두가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막연하게 비판해 온 거잖아요. 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새끼들 다 똑같아.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실 분명한 잘잘못이 있는데 가령 공범 중에서도 어떤 놈이 주범이고 어떤 놈이 종범인지를 따져서 죄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언제나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제까지 투표를 마음대로 해왔다는 마구잡이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정치라는 말만 하면 그래 새로운 정치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뭐니? 멍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누가 와가지고 사바사바 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옛날에 왜 운동권들이 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다단계라는 게 엄청 나와요. 맞지. 그때 이제 소위 운동했던 애들은 그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 막 이러면서 사회주의만 공부했던 애들이 사회주의 몰락하고 이 사회에 나왔는데 진짜 사회를 모른 거지. 근데 이거 하면 돈 번다 이러니까 다단계로 죄에 줄줄이 간 거야. 몰라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작 진짜 민주화 시대 20년 경험한 건데 21년째 민주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왜 우린 이제까지 당했냐 절망하지 말고 그래 세상에 왕조를 세우고 21년이면 왕자의 난이 서너 번은 일어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민주화의 경험이 너무 짧다 보니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 국민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야. 어떻게 기업의 만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 예산을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의논하고 공부해서 새로운 정치라고 막 와가지고 막 새로운 정치 맨날 선거 때마다 당 이름 바꿔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옛날에는 개모당 그 다음에 국모당 이번에 뭐 안모당 이러고 나오는데 매번 넘어가지 말고 새로운 정치가 뭔지 국민이 알고 똑바로 알고 요구를 해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이 정치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경제 권력입니다. 지금 통제를 하지 못해요. 국민들을 일개 단위로 이 돈으로 다 장난을 자본의 논리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 어느 선진국이든 경제 권력의 오만함들이 표출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강한 권력이 없으면 그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는 장사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건희 회장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누님, 나의 형님들이 만든 이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은 저는 요구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헌법에 요구된 시장경제 하십시오. 정당하게 버십시오. 그리고 정당하게 노동자를 고용했으면은 그에 합당한 권리 지켜주십시오.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희귀병을 앓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러면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역학조사 간단하게 하면 돼. 예? 삼성에 있는 삼성의료원 있고 수많은 것 다 있는데 그 역학조사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삼성 진짜 이 반도체 공장이 진짜 세계에서 우뚝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윤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업 활동을 하면은요, 지금에 있는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한번 보십시오. 사회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윤리성을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존경받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1800년대 후반부터 1910년대까지 이런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어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기계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들이대다가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가 반성을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고 그 공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본주의가 생산력이 발달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90년대부터 25년 동안 자본주의 독재가 된 거야, 이 지구가. 그래서 우리 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반테러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면서 어떤 그 문제의식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사람들을 그 억죄고 뭐라나 고사시키려는 유럽은 그걸 한다면,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빨갱이 논쟁을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다 고사시킨다고 쳐. 네, 종북이야. 그럼 내가 볼 때 지금부터 25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니들이 모르는 게 있어. 뭐냐. 옛날에 공산주의가 왜 망했냐 하면 중공이나 소련이나 뭐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데 공산주의를 했다 망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발전된 자본주의를 경험했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져간다. 전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데 니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야. 신자유주의로 모든 세계를 자본주의화 시켰다. 또 하나는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냈다. 그러니 내가 볼 땐 우리 시대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다고 니네가 이길 것 같지만 50년 뒤에 반드시 니네들을 무너뜨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 그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랬어.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문명은 반드시 망했어. 기억해라. 이런 식빵. 식빵애가 말이죠. 내한테 간 거 아니지? 오빠한테 간 거 아니야. 자, 우리 조금만 이야기할 뿐면 이제 시간이 다 항상 아쉬워. 벌써 끝나는 거야? 그래. 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분 남았다, 맞다. 우리가 10분 오늘 맞아. 아까 맞네. 10분 떼먹었어. 야, 내가 오늘 좀 일찍 갈라니까 우리 10분 다 하지 뭐. 그렇지, 더 해야지. 이거 우리가 정당해야 돼.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이제 아까는 금방 이야기한 거는 사회 선생 같다. 입시학원에 사회 강사. 내가 진짜 이 사회탐구 수업을 안 한 지 2009년부터 안 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안 했거든요. 10, 11, 12, 13, 14. 지금 5년째인데 아직도 전화가 와. 왜? 하라고. 수업 안 하냐고. 수업? 그러니까 이게 사탐 강사가 사실 드물어요. 그리고 이게 사탐이 과목은 여러 개인데 애들이 선택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선생을 이 동네 학원에서 못 불러와. 자기가 똑똑하다 이 말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드문 선생이잖아. 망치 스님. 내가 진짜 이번에 지방선거 쫄딱 망하면 내가 어디 지방도시 숨어가가지고 내가 사탐 강사나 하면서 돈 벌어 먹고 살 거야 내가 진짜.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합시다.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현실. 오늘 삼성 기형 반도체 이 산재 과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망치 부인이 정리를 한번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리수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이번 주를 쭉 보내면서 뭐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이 이제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한길 대표에게 극심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그 김한길 대표를 막 비난을 했더니 김한길 대표가 비판을 했더니 김한길이 이제 새누리당하고 가서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회의만을 합의해갖고 나왔다가 개쪽당한 거 아니야. 개망신 당해갖고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병원으로 도망가 버렸어. 감기라고 그러면서. 독감. 지금 우리 서민들은 독감에 걸려도 그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생으로 버틴 사람이 대다수인데 뭐 얼마나 독감인지 몰라도 화요일까지 멀쩡하다가 수요일날 마스크 쓰고 나타나가지고 중신용한테 지금 숨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난국을, 이 소나기를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오늘 벌써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게 지금 김한길 대표가 진짜 독감 때문이 아니다. 마음이 아파서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도망갔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이 월화수에 있었던 일이라면
무엇보다 이번 주는 사실 이 언론은 소치 올림픽의 그 뉴스로 도배를 하고 싶었는데 안 돼. 예.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런데다가 김용판 무죄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김용판 무죄에 대한 이 비난 여론을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이 뭐 서울대 의대 간첩 사건, 불임 사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이거 무죄를 지금 쭉 내리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들 달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우리 또 하나의 이 가족 문제, 또 하나의 약속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맨날 분노하고 끝냈어. 이런 식빵, 이런 갈아주게 식빵 이러면서 끝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 판검사가 이 지금 저기잖아요. 중국 공안 문서 그거 지금 위조한 거 들통난 거 오늘 뉴스타파 속보 나온 것처럼 지금 이런 검사들이 그렇게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증거도 아닌 그 위증 자료를 가지고 누구 간첩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짓거리 반드시 이 책임을 이 검사에게 묻는 판사에게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존 공영하는 그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이 지구가 곧 망한다. 근데 분명히 아는데 이대로 가면 50년 안에 지구 망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 저는 뭐 개인적 생각 너 실체가 뭐냐?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진보가 뭐냐? 뭐 정치학에 나온 이야기 그거 하기 싫습니다. 진보는요, 지금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쓰는 노력, 그리고 눈물 있는 행동. 나는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법률적인, 특히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에 노동을 하시는 분, 저희 아버지도 노동자였고, 다 노동자였습니다. 이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99%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1%가 벌어서 99% 먹이 살리는 시대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데요. 99%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지 이 나라, 이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권력, 건강한 정치 권력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하나씩 바꿔내자. 누가 그런 이야기 해줘. 망치 부인 누가 트위터에 그렇게 달았더라고. 또 좋은 분들은 그런 표현을 했잖아. 망치 부인의 머리가 하나씩 희망의 이 싹이 길어지면은 그 어느 분이 그거를 내가 그런 걸 알티해줬지. 내가 알티를 놔줬지. 그러니 그와 같이 여러분도 우리가 말 한마디 그리고 비판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판을 했을 때는 뭐죠?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나 망치부이나 저희들이나 각기에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각기의 비판의 표현식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의 액션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큰 물줄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망치부이 논두렁이 이렇게 쫙 이렇게 물 새끼리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건데 물길 자체 전체가 큰 물줄기에 대해서 그 큰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짱 뜨면은요 그쪽에서 한 명 놓으면은 우리도 한 명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세상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적인 대안부터 법률적인 대안들 많습니다. 그죠? 왜? 아프니까 사퇴. 내가 이번 주에 그 김용판 무죄 책임지고 김한길은 사퇴하라. 그다음에 이상화 금메달 기념 김한길은 사퇴하라. 그다음에 그 황교안 해임한
그 책임지고 김한길은 사퇴해라. 그래서 계속 김한길은 사퇴해라라고 얘기했더니 네. 아프니까 사퇴해라.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제 우리 쌍용파 좋은 말인데 아직 우리 시간 많아. 그래. 아, 지금. 끝나는 거 아니지? 할 말 많어. 그래, 이야기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일 두려운 게, 그 국민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그 2012년에 총선 깨진 다음에 멘붕이다. 이게 유명이었잖아. 국민 멘붕. 그래가지고 막 멘붕이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대선에다 희망을 걸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완전 국민 멘붕.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완전 절망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국가보안법, 아니 국정원 문제를 그 싸워가면서 다시 막 희망이 부풀었다가 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해갖고 또 절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상태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지방선거에 지금 동네는 어떤 꼬라지냐? 막 민주당부터 모든 야당, 듣보잡 야당까지 전부 다 나와. 그래갖고 구의원 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야. 구의원 세 자리를 놓고 지금 야당 후보가 10명 돼. 근데 새누리는 딱 명령으로 3명 내. 그럼 누가 될까요? 새누리 3명이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꼬라지가 이래. 근데 이걸 국민들이 보면 절망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점점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눈 차라리 그냥 덮는 거지. 에이, 씨발, 내가 관심 가져봤자 뭐하냐. 어차피 뭐 변화되지도 않을 거고 이번에 쫄딱 망할 건데, 관심 끄자, 차라리.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8년째 방송하잖아.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8년 촛불 끝났을 때, 2009년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끝날 때, 뭐 2011년 박원순 시장, 2010년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구비구비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역사를 전공했다고 이제 그 프로필에 써 있잖아. 근데 사학과 졸업은 했어. 선생님들이 이제 쫓아내갖고 학교를 마치고 나오긴 나왔는데 나는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이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눠라 하셨거든.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똑같아. 네가 약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면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과부와 고아를 나를 대하듯이 대하면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구약 때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가치관은 간단해. 약자를 보호하고 나눠라. 이거야. 근데 이 모든 인류의 발전된 나라, 그러니까 그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나라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나왔어. 그러다 100년 만에 썩어. 그래서 100년 동안 소수와 약자들을 막 착취해. 그러다 100년에 망해. 200년 되는 해 망해.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망하고. 그게 이 중국의 역사에 할 말 많아. 그 중국 역사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민 여러분이 너무 쉽게 절망하더라 이거야. 너무 쉽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너무 막 중루신용하고 그럼 벌써 인류가 다 망했지. 나는 20년 전에 그만뒀어. 이거 나보다 더한 오빠도 있잖아. 이게 수십 년 가.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인류의 성공 민주주의 기업을 만들려면, 우리가 정말 오래 가야 된다. 그러니 일일비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오빠, 나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는데요. 저는,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거짓말입니다. 뽕입니다, 뽕. 아프니까 사퇴해라. 아프니까 사퇴하라. 그거는 망치 부인이 아프니까 사퇴하라. 하도 뭐 김한길, 저는 망치 부인이 김한길 사퇴하라.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지금 사멸해 가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속 가능하게 사멸해 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대안들은 제일 1차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세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나라 87년 이후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386 의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국민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그거 옳은 정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은 아픈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뭐 힐링,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나도 아프다. 그러면 죽을까요? 지금? 우리 죽을까요? 안 되잖아요. 아프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가, 인내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진짜 힘들 때 전두환 있을 때도 살았는데 뭐 전두환 장군 있을 때도 살았는데 우리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야. 어? 그래서 우리는 결코 힘들죠. 아픕니다. 지금 망치 부인도 아프고 저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죠. 다시 망치 부인도 성찰하고 저도 성찰하고 더욱더 진화하겠습니다. 불타는 망치소, 망치 부인과 저와 불타는 토크쇼로 계속 진화해가는 민주주의자가 이렇게 진화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부터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더불어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오늘 방송 마칠까요? 네. 나이 80에 우리 더블로 벽에 똥칠하는 모바일 방송할 때까지. 예. 불타는 토크쇼 오늘 망치 부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욱더 화끈하게 더욱더 웃으면서 만나 뵙기를 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